안녕하세요. 아스트라비아입니다. 저희는 아웃사이더들이 함께 모여서 인사이더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 그리고 두 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못했죠? 네.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공지에는 너무 살벌하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올렸는데. 코로나로 못합니다. 누가 걸린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되게 살벌했어요? 아니 내가 코로나로 그러면 누가 코로나 걸려서 그런 줄 알고 뭐 혹시라도 아니시겠지만 혹시라도 걱정하셨을 그러니까.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코로나로 인한 이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 주변에 확진되는 사례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학교에서 네, 확진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네, 지난 방송을 쉬게 됐죠. 지난 방송 쉬자는 데 대해서도 이제 뭐 저는 반대를 했어요. 뭐 쉬기까지 하냐 하고 반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확진자로만 보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오늘 13,000명이 그렇죠.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설 이후에는 3만 명 넘어가는 네, 걸로 걱정하겠죠. 저희가 보고. 방송 나가는 바로 전날 네,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그죠? 네.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오미크론이 득세한 나라들에서 보면은 사망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델타만큼 위중률로 가는 비율은 적고 얼마 전에 연구가 나온 게 폐로 침습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워낙 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또 그 대하는 방식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앞으로. 그렇죠. 네. 그 방역 지침도 바뀔 것 같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지금 그거 오미크론에 따라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도 100만 명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거의 고점을 찍고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오미크론의 특유의 방식이라고 하네요. 영국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치솟다가 어느 정점을 수준 찍고. 네, 정점을 찍으면 뚝 떨어지는, 그리고 계속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낮은 편인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시기라고 하니까 음. 희망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다 한번 걸릴 사람은 다 걸려서 그렇죠. 더 이상 걸릴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가는 것인지. 이제 똑같이 누군가 지인이 저도 뭐 가르치던 학생이 코로나 감염된 사례도 있고 지금도 가르치던 학생의 어머니가 코로나 감염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대응 방식은 저희 쪽도 아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그때그때 저희가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임프로바이즈 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하실 것 같고요, 결국은. 네, 오늘의 미니 코너 들어가도록 하죠. MC 대석의 AS. 진명여자 고등학교에서 군인 조롱 위문 편지를 보냈다라는 요 사건들, 그 이후에 일련의 것들까지 묶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게 뉴스의 한 구석탱이 쪽으로 조금 계속 퍼졌던 거라서 커뮤니티 쪽으로 오히려 잘 많이 퍼지고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군인이 먼저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위문 편지를 받았는데 섭섭하다.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웃음.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웃음. 막, 뭐라고, 군과도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다가 지우래요 해서 찍찍 지워져 있고. 이런 걸 보내놓고, 다른 애들은 예쁜 편지지에 예쁜 글 많이 받았던데, 자기는 이런 거 받았다.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또 뭐 그 밖에도 진명여고 쪽에서도 트위터에 누가 익명으로 올린 거 보면은, 목욕탕에서 비누, 주울 때 조심하시고 이건 좀 동성애 같은 걸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일종의 이런 조롱의 의미가 있었다. 위문 편지를 기점으로 한 조롱의 의미가 있었다 가지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상 털기를 한다. 여기 진명여고 찾아가 가지고 사진 찍고 오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더니 이제 인근 목동 대원학원 원장님이 자기 인스타에 지금 있는 진명여고 학생들 다 퇴원시키고 앞으로 절대로 진명여고 학생들은 안 받겠다. 뭐야? 네. 조진 나간 사람이 또 있네요. 그러더니 또 진명여고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합성 사진을 유포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은 좀 저희가 주목할 대상은 세 가지. 진명여고 학생들 그리고 여기랑 자매 결연을 맺은 군인들이 있을 테고요. 군 부대겠죠. 군 부대, 예. 군 부대가 있을 테고 이제 이 일을 총괄한 학교 측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 근데 뭐 저는 그게 그렇게 심한 조롱인가 저는 뭐 엄청 까대길래 수위가 되게 셌나? 뭐 패드립을 너무 심하게 했나? 막 그랬는데 아니 뭐 비누 줄 때 조심하라는 거는 솔직히 남자들끼리도 낄낄대면서 농담식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예. 되게 충격이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게 지금 남자끼리 하면 괜찮은데 네, 근데 여자가 하면은 그거를 여고생이 이제 위문 편지에 썼다는 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걸 쓴 애들도 정말 뭔가 그런 패드립으로 쓴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유머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아저씨들이 뭐 군인 아저씨들 하는 유머식으로 느껴서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인상이 좀 강한데 너무 나서서 일을 이상하게 꼬아놓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저는 군인에 대해서는 우리 남자들이 발끈하는 게 있기는 있다고 영린을 생각해요. 건드린 거, 영린을. 그게 영린이라니까. 근데 작도님은 뭐 저는 우선 제일 처음 위문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놀랐어요. 저도 그거는 되게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시키니까 이제 썼었잖아요. 저는 위문 편지 받아봤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위문 편지를 쓰면 사실 이제 몇 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군인들하고. 근데 이제 군인 아저씨 해갖고 이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괄로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직도 쓴다는 사실에 되게 좀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 서울은 또 뭔가 달라야 되나? 어쨌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게 진행된다는 사실에, 조금, 되게 충격이다. 되게 이런 좀 올드한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니, 그게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여학생이 쓴 문구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 그 전에 진짜 왜 위문 편지를 왜 쓰고 있지? 그 친구도 어디 학교에서 쓰라고 하니까 이제 막 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서 대충 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왜 아직도 있나?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사실 올라갔잖아요. 위문 편지 쓰는 거 못하게 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생애 처음 쓴 편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손편지로는 네. 그죠, 진짜 손편지 썼어. 손편지 그러니까 맞아요. 손편지는 그게 생애 처음이죠. 메일 말고는. 일단 사실관계까지 합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물론 군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지, 기분 나쁠 수 있지. 진짜 막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편지라고 받았는데 이게 노트 쫙 찢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막 이렇게 조롱하는 글 들려 있으면은 기분 나쁠 수 있지. 이게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 학교 이름은 알아서 더 그럴 수 있어. 군인은 피해자입니다.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이 학생들이 잘못을 한 것도 맞는데요. 이제 이거를 학교 측에서 쓰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봉사활동 점수랑 이제 바꾸는 거였고요. 학교 측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신청자를 받았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증언은요. 나중에 이제 커뮤니티나 트위터나 이런 데 올라온 거에서는 전날 연락해가지고 하라고 하고 편지지도 자기가 사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위에서 지침은 어쨌든 간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학생들의 강요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네. 강요를 한 지점이 선생님들 차원에서 이른바 위문 편지 어느 정도 몇 개는 있어야 이제 면이 위문 선다, 자매 이런 거죠. 부대 면이 서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된 거야. 네네. 그래서 밑으로 착착착 내려오면서 강요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고3인데 이런 것까지 써야 되고 기분 나쁘다라는 시점으로 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네. 물론 자신들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어디까지가 정확한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의 관점. 고등학생이 되면 여자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다면서요? 네. 근데 MC 대선님 고등학교 때 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고등학교 때 썼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 고등학교 때 쓴 기억은 없어요. 중학교 근데, 때 썼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30년 전이어서 아니야, 어쨌든 그때의 일이 아직도 진행되고 지금의 있었던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하면서 위문 편지를 쓰는 것에 놀랐다. 근데 남자도 위문 편지 써냐 하면서 이제 실제로 커뮤니티 이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뭐 초등학교 때 썼다 뭐 그런데 뭐 자매 부대가 있어서 썼다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썼다는 쪽은 다 없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자기가 곧 군대를 가니까 그렇지. 할 수 없어. 그게 아유, 너무 어떡해. 네, 뭐 울게 될까봐? 아니 3년 뒤에 내 모습인데 뭐 맞아. 그거를 쓰고 있으면은 비참하죠. 그쵸. 그러니까, 맞아. 그게 웃긴 거예요. 그것도 웃기지만 또 그것도 여자만 썼다라고 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게 그냥 여고에서 남아 있었던 것 뿐이지 여자만 쓰게 했다 이건 또 모르겠 정확한 건. 아니, 그러니까 남자 어쨌든 여고에서만 고등학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네. 고등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남녀 공학이 별로 없잖아요.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부대하고 뭐 위문 편지를 썼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 여고에는 이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네요. 예, 여자 고등학생들이 뭐 예쁜 분홍색 편지지에 뭐 꽃무늬 넣어가지고 힘든 장병 여러분께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미 어떤 좀 우리 생각에는 아직 괜찮은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좀 웃긴 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진짜 구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명여고 학생들 안 받겠다 해가지고 인스타에서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응원을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건 그냥 관종이죠. 내 그쵸? 장사 좀 하려면 맞아요. 네 이용해 그래서 먹는. 사실 그 진명여고에서 되게 멀었던 거 아니에요? 목동에 있는 학원이라는. 6명 있었었대요. 6명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우와, 그러면. 얘네들 안 받으나 아니요, 뭐 6명이 커. 아니, 이제 대형이라며. 5,600명짜리 학원에서 대여섯 명 안 받으면 그렇게 해서 어그로 끌어서 관심 그렇죠, 그렇죠. 받아가지고 이름 한번 알리고 몇 그러면. 명, 20명, 아니, 30명 더 받을 수 있는 아니, 거야. 여기 뭐 어쨌든. 나중에 보면은 진명여고 학생 한 명만 퇴원시켰다는데 다른 이유로 아마 퇴원한 거 갖다 붙였을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말을 진지하게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학교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뭐 거기도 좋은 편지 쓴 사람 많았을 텐데 이걸 처벌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다 퇴원시켜야죠. 모든 여학생들은 다 퇴원시키든지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퇴원시키든지 네, 그건 너무 대한민국 나간 것 같고. 아니 무슨 그러니까 말이지? 아니 단체를 가지고 같은 학교 타이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뭐가 누군가를 의식을 하겠다는 거야? 같은 그 사람도 응징을 할수 비약이 있다. 심했지만 응. 지금 MC 대성님의 비약은 더 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비약인 거니까 뭐 제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이렇게 하지 그거 아니야. 지금 세 개를 짚으셨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처음에 그 MC 대선님이 시작할 때 소개할 때 그 좀 멀버무렸던 부분이 그 지금 진명여고 학생들 얼굴 가지고 딥페이크로 해서 성적 이미지로 합성시킨다. 성적 이미지로 합성시켜가지고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수사가 들어갔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봤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더라로 카더라가 퍼진 거일 수도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를 어쨌든 안 지금 이제 수사는 들어간 거죠. 네, 지금. 수사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서울시 시교육청 네. 관계자가 이제 이런 신고가 접수돼가지고 고발을 했네. 네,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간단히 마무리. 위문 편지 시키는 거 구립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2022년도에 위문 편지 가지고 이 논란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너무 싫어.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 어떤 끊임없는 공격과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좀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누구한테 쓰는지도 모르는 편지에 그렇게 고운 말이 간다는 것도 누가 쓴지는 모르는 그런 편지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중하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다 없어졌는데 진명여고만 하고 있었던 거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매우 희귀한 케이스였겠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의 MC 대석의 AS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또 좀 구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비슷한 얘기네.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인가요? 네, 부회장이죠. 네. 이분이 시작했던 멸공 해시태그가 한간에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요거 좀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간단하게 되나? 해봐요. 이 정용진 부회장의 이제 멸공 해시태그 논란인 거죠. 이분이 이분도 기분 나빠요. 이자가 그래도 그래서 11월 15일 작년 인스타그램에 그 붉은색 지갑과 피자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걸 올리면서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이제 해시태그를 붙였죠. 그 이후에도 이제 종종 나는 콩이 상당히 싫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달린 이제 기사 캡처 올려놓고 또 이제 멸공 해시태그를 이제
달았죠. 이거 중국에 대한 이런 뭐 도발인가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또 뭐 중국은 아니고 뭐 우리 뭐 위쪽에 사는 뭐 그들을 이제 대상한 거다 이러면서 어쨌든 계속 이제 이 멸공이 이제 화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까지 이제 뛰어들어서 그 이마트에 가서 그렇죠. 정용진 부회장의 그 멸치와 콩을 그렇죠. 가서 멸치와 콩을 사서 이제 쇼핑하는 모습들을 그 SNS에 이제 올린다던가. 윤석열이 먼저 그렇죠. 윤석열이 먼저 올리고 나경원이 또 나경원이 받고 최재형은 식판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멸치랑 콩 이렇게 반찬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해명이 더 웃겼던 것 같아요. 그 멸치를 왜 샀냐 그랬더니 국물을 내서 뭐 국수를 해 먹으려고 샀는데 그 멸치는 조림용 멸치였고요. 아니 근데 조림용 멸치로도 국물을 낼 수 있대요. 그렇게 우기는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런 밥은 없을 거고. 네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다가 1월 5일 날 인스타그램이 이제 이거 폭력 선동이다. 그래서 분류해가지고 이제 삭제 처리를 하니까 이제 이 정용진 부회장이 왜 이 글이 이제 폭력 선동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때까지도 계속 이제 멸공 그거를 계속 이제 유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1월 13일 이마트 노조 측에서 이 이제 멸공 논란에 대해서 성명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자신이 논란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됐죠. 조금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는데 그때 이마트 주가가 갑자기 7% 폭락을 그렇죠.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 성명을 내고 이제 뒤따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거 안 쓰겠다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사업가고 사실 공산주의가 우리 사업에 주는 코리아가 리스크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악영향이 많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자기는 정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끝까지. 그런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어요. 네네네. 네. 어쨌든 이마트 노조에서 발표한 그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얘기하면서 기업인 용진이 형은 멸공도 좋지만 본인이 해온 사업을 좀 먼저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자유지만 그죠? 그 여파가 수만 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마트 노조가 바로 이 오너 리스크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야,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너는 인스타에서 해시태그에서 자꾸 부정적인 여론만 갖다 주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분이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 미안하다. 그 고맙다. 그거 세월호 패러디를 했었죠. 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 아리가또 스미마생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막 바꿔가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에 발끈하면은 계속하는 분이야. 그래서 멸공의 요구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글을 올리면서 해시태그하고 55 00 그 자리 너가 채워라 이거지. 아유, 왜 그러신 거야? 왜? 돈도 많은데 왜 관심까지 필요한 거야? 왜? 그 뒤에 궁금해, 왜? 그 뒤에 글을 올렸는데 관종이니까. 그 뒤에 글을 올렸는데 해시태그가 필승. 필승은 제가 육사단 나왔는데 저희 그 멸공하면 필승 하죠. 저희 경례 구호였거든요. 필승. 네, 필승 하는 건데 정용진 부회장님은 그 신체 검사할 때 1kg 이제 그 체중이 넘겨가지고 사실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를 안 갔거든요. 네. 면제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제는 잠잠한데 어머니한테 불려가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막 집어 던지는 좀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 꼭 김치 싸대기 한번 맞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참 구리구리한 일에 대해서 구리구리한 쪽으로는 더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사실 작두님이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관종에게 관심 주지 말자는 주의여가지고 이미 많이 준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안 그래도 읽기만 해도 구린 사건인데 우리가 또 구리다고 못하러 구리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좀 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 주가가 7% 급락했던 게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시총으로 따지면은 꽤 큰 돈이죠. 네.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요. 대단해요. 인스타 게시물 하나로 몇천억을 날릴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또 그게 뭐 단순히 정용진 하나만의 오보로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정치인들 국힘 정치인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아주 전국적인 그 화망을 구축했죠.
그래서 십자포화를 얻어맞아서 그렇게 된 영향이 좀 크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만 좀 거기 하자면은 아니 뭐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든가 사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뭐 내세울 개인의 수- 신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멸공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거 전멸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멸공이라는 얘기 안에 우리가 또 얼마나 사상 범으로 또 끌려가서 막 이런 그런 제주도의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나라잖아요. 여기서 사용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진짜 구리다는 거지. 맞아요. 철진한 색깔로. 네, 네. 되게 철진한. 멸공은 되게 민감한 주제죠.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멸공 쓰지도 않겠지만, 아니 kill or commit라고 있긴 있어요. 네. 그 시대에 있던 그러니까 그 단어와 우리나라의 멸공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공하고 또 틀리다니까. 네. 멸공은 이제 없애버리자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중국은 공산당 체제로 100년째인데 아니 그러면은 중국부터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너리스크 신세계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했던 게 정영진 혼자의 그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마스터 피자라든가 뭐 남양유업이라든가 미스터 피자군요. 네. 마스터 맨날 피자. 마스터 피자? 나 맨날 미스터 피자, 헷갈려요. 미스터 피자. 네. 그런 사건들 보할 때 분명히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너 리스크에 사례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네. 워낙에 많아가지고 줄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음. 뭐 약한 것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보복 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가 있었고요.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전 대표, 이 사람은 원정 도박 및 면세점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요. 그래서 2015년 164억이었던 네이처 리퍼블릭의 영업이익은 2016년 96억 적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와우. 급전직하였죠. 그리고 네. 이 사건 덕분에 저희가 촛불의 시초가 됐죠. 유명한 사건이죠. 네이처 리퍼블릭은. 네. 그리고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는 사건 중에 대한항공 땅콩해양 사건이 있고요. 땅콩해양 사건이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그 동생이 또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무. 네. 그래서 뭐 물컵을 집어 던졌다. 유리컵이다, 플라스틱 컵이다 싸우고 네. 뭐 그랬었죠. 맞아요. 이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하루 동안 2,228억 원이 사라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호식이 2마리 치킨. 요거는 회장이 여직원을 호텔에서 성추행,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지만 어쨌든 성추행을 하고 도망치는 여직원이 찍힌 그 비디오가 공개가 되어서 난리가 났죠. 전 회장 최호식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들의 매출은 그 전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맹점 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구스 밥버거, 요거는 이제 학교 앞에서 좀 많이 있는 맞아요. 꽤 뭐였지? 유명했던 네, 네. 맞아요. 그랬는데요. 밥으로 뭐 빵 대신 밥을 그쵸. 했던 밥으로 그런 이렇게 건데. 버거처럼 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봉구스 밥버거 회장이 마약을 복용해 갖고요. 네. 이 소식이 그랬었구나. SNS상에서 퍼져가지고 뽕밥버거, 마약밥버거 등으로 불리면서 매출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보통 음식에 마약 붙으면은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의미의 그냥 진짜 마약을 한- 순수한 마약을 드럭이었죠. 했어. 네. 마약같이 이제 뭐 이게 중독적인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놓고는 이 회장은 심지어 퇴진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신 뭐 가맹점주들의 그 고충을 자기가 뭐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광고 비용을 네. 자기들이 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네. 그마저도 나중에 가서는 안 30%는 지켰구나. 가맹점이 내라. 아이고. 우린 70%만 내겠다. 요 짓거리를 해서 가맹점주들이 지금 집단 소송, 첫 가맹점주들의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의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봉구스 봉구스 밥버거인가요? 그리고 이것도 꽤 유명한 너무 좋은데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네. 아시죠? 이 멘트 모르시나요? 뭐 천호식품에 이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거 모르세요? 모르는데. 두 분 뭐지? 진짜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거 굉장히 그 개그 프로에서도 뭐 패러디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굉장히 그 회장이 광고에 나와서 유명해진 그 광고 식품 회사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식품 회사는 회장이 촛불 집회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대규모 집회를 일으키거나 집회에 가담한 자는 모두 폭도라는 그런 동영상을 올려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그 멘트 하나로 아실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실적이 악화돼서 2017년에 김 회장을 포함한 일가족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네. 사모펀드에 매각됐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터 피자. 네. 미스터 피자 정 회장이 있는데요. 요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폭행의 이유는 경비원이 자신이 건물 안에 있는데도 셔터를 닫았다. 그 이유로 아이고. 경비원을 두들겨 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또 하도 갑질을 이 회장 일가들이 갑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비도 뜯어내고 전형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갑질을 많이 해서 가맹점주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지금 미스터 피자는 매출이 너무 많이 줄었고 가맹점도 많이 없어져서 현재 또 그 페리카나 쪽에다가 인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미스터 피자도 한참 막 뜨고 이렇게 식당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냥 샐러드 배달도 바 있지만, 샐러드 바도 있고 막 이용하고 이랬는데 그러는 거였지 피자는 맛이 없었다는 생각을 뒤안길로 사라진 이유들 중에 이제 네. 어쨌든 그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작동한 거죠. 그런 굉장히 큰 영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근당도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이장한 회장이라고 있는데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이사맞고 녹음 파일로 인해 그 사실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또 엄청 빠졌다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었고요. 또 커피 스미스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저는 요거는 몰랐어요. 커피 스미스라는 업체는 본 적이 저도 없었는데 잘 모르는데. 나름 조금 초반에 잘 나갔던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던 업체였나 봐요. 이 대표가 연예인 여자친구 김정민 씨라는 연예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걸 헤어지자 그러니까는 이제 사생활 폭로하겠다 그러고 돈 뜯어내고 이러다가 이제 고소를 하니까 돈 돌려주고 오해가 있었다 발뺌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그랬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남양유요. 그렇죠. 남양은 네.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워낙에 유명한 대리점 갑질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뭐 치명적인 좀 타격을 이미지에 입어서 가뜩이나 이제 아이들 먹는 보통 그쵸. 음식 위주인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네, 코로나 사태에 또 허위 과장 광고. 네, 자기네 불가리스가 불가리스구나. 불가리아는 죄송해요. 불가리스. 불가리아는 나라고. 그 네. 진짜 웃기던데. 불가리스가 뭐 코로나의 치료약이라는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지고 네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미지에 길을 이제 걷게 타격을 된 건가요? 네 결국 그렇게 해서 뭐 매각을 또 준비한다 막 해서 매각이 되니마니 얘기하다가 그마저도 지금 엎어져가지고 서로 매각사와 법정 소송에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오너 리스크 사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고르시기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오너 리스크가 우리는 그 오너가 자신의 기업 회사에다가 끼치는 위험 요소로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이 정도는 오너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해악. 위험을 아. 그러한 리스크를 걱정해야 될 그러니까. 내가 어디 해외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네. 알고 보니까 땅콩 잘못 줬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진짜. 아니 아까 전에 이제 가맹점주들이 이제 당한 사례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열심히 살려고 프랜차이즈 창업했는데 진짜 뭐 기업 그 오너들이 하는 어떤 이렇게 행태로 인해서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내 사업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상당 부분 많은 그 기업의 매출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수익을 또 얻어 드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정용진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요? 어때요? 그 이후로 신세계를 안 쓰게 됐다거나 뭐 그런 경계 있으세요? 불매 운동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본인으로서 저는
썼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 네. 뭐 스타벅스 여전히 붐비고 뭐 한다 일종의 아이고, 불매. 발 디딜 틈이 없던데요. 응. 저희가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응. 야 진짜 저래도 저렇게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저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이를테면은 미스터 피자 회장이 폭행을 했다거나 하면은 그 뒤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수다 떨러 어디 음식점 가는데 미스터 피자는 꺼려지는 거야.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스타벅스를 우리가 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 스타벅스를 연결시키는 데는 좀 더 자신의 리서치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지대한 정보가 있어야 관심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그 오너리스트란 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 왜 자꾸 계속 리스크라고 리스트라고 그래요? 오너 리스크. 코가 막혔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그게 다르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오너의 행동이 꼴불견이어가지고 여기는 안 간다. 이 기업 제품은 사지 않는다라는 꼭 불매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행동에 동참해 본 경험은 있으신지요? 저는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진짜 그 아까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그 기업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가 없는가는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세계는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크죠. 유통 뭐 이것저것 플랫폼이라고 맞잖아요. 봐야 네. 되잖아요.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이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고 거기에 파워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동네 근처에 홈플러스가 없다면 이마트밖에 없다면 그거보다 작은 마트에는 또 가기가 좀 꺼려지고 결국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는 사실 신세계 제품이 아니라 나는 뭐 오뚜기를 살 수도 있고 뭐 CJ를 살 수도 있고 다른 그냥 중소기업 물건을 사는 건데 그걸 판매를 대행해 주는 게 신세계일 뿐이지. 그래서 조금 그런 게 희석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죄책감이 좀 덜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을 더 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본인은 이런 거 잘 안 가본 적이 이것 때문에 이거 안 써본 적이 있다 이런 경험 좀 있으세요? 뭐 남양도 남양도 거의 이제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남양 대리점들한테는 또 피해가 되니까 그렇죠. 기업 자체의 피해만 가는 게 아니니까는 그것도 좀 하면서도 조금 갸웃갸웃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한테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엄한 사람한테 더 피해가 사실은 그 사람한테 뭐 100을 피해를 줘도 그 사람한테는 1처럼 느껴질 거고 똑같이 그 사람한테 100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 그냥 뭐 대리점한테는 1 정도라지만 그 대리점한테 느끼는 거는 대리점이 한 100 정도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하면서도 되게 좀 이걸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있느냐 하면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어요. 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남양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얘기를 자기 변명식으로 끌고 와요? 네. 이게 왜 변명인가? 변명이야. 아예 고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게 막 애매한 거고. 맞아요. 사실 오너 잘못 때문에 그 제품이 싫어진 건데 사실 이 제품을 안 산다고 하면은 제일 밑바닥에 나하고 똑같은 어떤 소시민들이 고통받을 수 그쵸. 있다. 가장 먼저 남양유업을 안 샀을 경우에는 남양유업 그 판촉 사원분들이 있어요. 그 마트에서 이제 1+1 하고 뭐 시식해준 그분들부터 잘린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 진짜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참 안 사고는 있는데 그 언젠가부턴가 또 남양유업의 판촉 사원분들은 한 번도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실제로 싶기도 남양이 그런 이게 뭐 유제품 쪽에서 1위까지 차지를 했다가 네, 맞아요. 계속 거듭되는 논란 속에 이제 진짜 이게 막 기업 매출들이 뚝뚝 떨어지고 이제 실제 차지하는 순위들도 이제 네, 많이 밀리고 있다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소비자의 어떤 영향력이 어쨌든 긴 기간에 걸쳐서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되는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남양을 안 먹게 됐고 또 이제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으면 되거든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해서 또 뭐 남양을 안 먹게 되는 거는 있었는데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남아요. 왜냐면 이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의 이제 오너가 잘못해가지고 이미지 타격을 줬을 때 혼자만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이런 임직원들과 어쨌든 이 노동자들과 모두가 다 해서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참 오너를 통해서 이게 이미지가 판단되고 거기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또 오롯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그 피라미드의 제일 하부층에 있는 분들이 오롯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될 거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너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오너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게 왜 이 리스크로서 이렇게 많은 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뭐 일단 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놓으면 새 상품을 출시하거나 했을 때 이 브랜드 거다 해서 신뢰성이라든가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우위를 점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브랜드가 강해지면은 거기에 연관되는 이름들이 당연히 물망에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도 뭐 스티브 잡스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몇 마디라든가 그 사건들 때문에 애플 제품 사지 말아야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쵸. 생각한 적이 네네. 있는데 스티븐 잡스도 어떤 애플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받아들여졌고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이 어떤 사업가, 오너들이 대표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지 대표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말씀하신 어떤 사례들이 되게 또 창업주들이 보통 그 이미지, 기업 이미지를 대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들이 그 어떤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어떤 혁신적인 또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데 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세까지 3, 4세까지 그죠. 갔죠. 3, 4세까지 나오면서 경영을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지 못한 채 이 기업의 이미지와 바로 이렇게 결부돼서 나오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진짜 맞아요. 문제지 않은가 정용진 생각이 같은 들죠. 그죠? 경우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손대는 사업마다 다 다 망하죠. 망했고 그거를 따로 이번에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라. 네가 여태까지 했던 행적을 봐라라고서는 네. 그 어쨌든 노조 측에서도 야심차게 한 거 새로 아니에요. 했던 것들 다 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땅콩향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사실 딴 거보다 기업을 좀 자식한테 물려주는 문화가 이러한 위험의 요소들을 좀 계속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오너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너는 자기가 일군 회사가 자기가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이 보복이 이루어지는지 그 참혹한 실상을 좀 더 알고 있어서라고 할까요? 이런 이미지 관리가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할까 주변 사람들이 이 졸부의 자식들 뭐 이런 이미지로 해가지고 혹은 갑자기 그냥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더라 이런 것 때문에 얻은 거 가지고 좀 떵떵거리면서 갑질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창업주라든지 재벌 1세라는 사람들은 뭐 부정한 방법을 써서 대부분 되긴 했지만 결국 그런 그죠. 재벌은 또 부정한 네네. 방법을 쓰는 수완이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눈치라든지 이런 머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심하게 엇나가는 경우는 자기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내가 키운 거기 때문에 애정도 있어서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나쁜 짓을 해도 최대한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무마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인간들. 그렇죠. 그것들은 그냥 뭐 이런 거에 거시란 대한 그것. 아니 그냥 사람으로 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 그냥 내가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정영진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가짜였던 게 무슨 뭐 한국은 뭐 공산당
공산당 지금 북한 리스크 때문에 뭐 기업 가치가 개 헛소리고요. 너 같은 오너놈들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안 올라가는 거지. 북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됐죠. 지금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쏴도 한국 주가 안 출렁거리고요. 뭐 전쟁설 나도 한국 주가 끝도 없습니다. 지금 뭐 2천선에서 이제 3천선 갔다가 참 다시 빠지고 있긴 했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못 올라가는 건 사실 이 무능한 재벌놈들의 재벌 2, 3세, 4세들의 오너 리스크가 커서 그렇죠. 더 못 맞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삼성 이재용도 손대는 것마다 다 망쳤어요. 그렇죠. 그나마 삼성이 지금 제일 잘 나갔을 때가 이재용 깜빡했을 때거든요. 그때 최고의 성적을 냈거든요.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진짜 같지도 않다. 누구의 말 맞다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그 오너 리스크의 가장 근본 원인은 어쨌든 가족 경영.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지 않고 경영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이것들이 이제 불거지는 거 아니에요? 뭐 전문 경영이 있다고 해도 결국 자기 하인처럼 부리니까 그렇죠.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자기가 왕.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제왕? 주식회사의 구조가 아니라 왕국의 구조를 만들어 넣는 게 맞아요. 문제인 거죠. 이 경영권 승계 방식 이게 되게 좀 재밌어가지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재벌들이 이제 가족 경영하고 어쨌든 이렇게 승계를 자기 이제 자식들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뭐 문제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한번 흥미로워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많은 아마 이제 단점들이 있겠지만 일본 재벌의 이제 경영권 승계 방식이 이제 한국 재벌하고 조금 다르다. 거기도 승계를 하긴 하는군요. 여기는 이제 창업자 후손들이 승계하지만 전문 경영인 반토가 또 나름의 주된 역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반토와 결혼을 시키는 거지. 자신의 이제 자식들을 이거 또 이렇게 가족이야 결국에는. 그거는 근데 어쨌든 또 그 나름대로 재벌 순수 혈통뿐만 아니라 이제 피가 섞이지 않는 뭐 의제 혈족이라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제 경영권을 승계한다. 여기서는 뭐 개방적이고 능력을 중시하는 승계 전통이라지만 결국에 이제 가족화하네요. 그거는 전통적인 일본 봉건 시대 그 봉건 영주의 그거예요. 막 자기의 영토를 늘려가는 무사들 이제 네. 무사들한테 딸 뭐 반개 딸 주고 뭐 저기 왕족들도 그런 사실 그렇죠. 전형적인 그런 그 방식이 그렇죠. 다시 쓰이고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재밌는 소개가 독일의 이제 밀레라는 가전 회사가 이제 11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 거. 독일인가요? 전 스웨덴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독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밀레와 칭칸이라는 두 가문이 공동 창업해서 가족에게 승계를 하긴 하지만 두 가문에서 치열한 이제 후계자 이 경쟁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몇 명씩 가문마다 이제 후보로 내세우는데 후보가 되려면은 국내외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대요. 공학 박사 또는 경영학 박사 그리고 4년 이상 밀레가 아닌 타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대요. 그리고서 이제 1차 시험은 이들의 이제 이력과 경험, 자격. 그래서 이제 선발해서 심층 면접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밀레 회장을 뽑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이제 차라리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단 낫다. 뭐 그 얘기 하는 경쟁을 거예요. 시켜라. 그거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근데 문제긴 하죠. 그래서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제 또 다른 방식의 뭐 어쨌든 경영 승계긴 하죠. 그죠? 다른 방식도 이제 있구나. 아니, 다른 방식인가요? 그냥 그러니까 맞아. 그 재벌도 아들 7남 8남까지 있어서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좀 추잡하게 싸워서 그렇지. 맞아요. 뭐 쥐어뜯고 진짜. 싸우는 건 비슷하네요. 맞아, 그건 그렇죠. 어쨌건 가족 승계가 문제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유화라고 했던 문제들도 마치 자기 것처럼 쥐고 흔든다. 이 두 가지는 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임원진들이 생기고 설사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맘대로 그냥 쥐고 흔들 수는 없는 어떤 상위 결정 기관이라는 것이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냥 나머지는 거수기처럼 그 회장의 의사에 따르는 네. 원래대로라면은 어떤 사람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네. 뭐 우리가 빌 게이츠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무슨 외국의 유명한 기업주들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렇게 이어받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 실제로 보면은 또 이것이 어떤 상위 결정기관이 있으면은 가능할 수 있을 일일까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 콜마의 사건이 대표적인 일인데요. 회장이 한국 여성을 혐오하는 베네수엘라와 비교해가지고 뭐 화이트리스트 지은 니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라는 그 리섭 씨 유튜버 리섭 씨의 영상을 강제 시켜가지고 이제 그 블라인드를 통해서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결국 운영진이 물러난 사건인데요. 이거는 보면은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비디오를 전 직원한테 강제 시청시킨다?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그냥 하나의 기업 소유주가 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 기업이 콜마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내가 왕인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문제인 거죠. 예. 그죠. 네. 예. 특히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이제 재벌이 나타나게 된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도 굉장히 관여를 했고 일부러 딱 키워주는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왜 그 오너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느냐 해가지고 뭐 예전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영권 보호 법안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 외국 자본이 와서 잠식하지 않도록 이제 경영자들을 이제 보호해 준다라는 이제 명목하에 지분이 아주 많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회사를 이제 최대 주주로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출자금을 내 가지고 또 이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이제 계열사로 끌어들이고 하는 방식이 이제 점점 문어발식으로 커지면서 이게 이제 재벌의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상은 그 첫 스타트에 자본이 아주 많지 않아도 아주 문어발 같은 이 여러 계열사들을 한꺼번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환 출자요? 그거 순환 출자. 순환 출자. 네. 죄송해요. 순환 출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 그 재벌이 돈을 적게 들이면서 또 효율적으로 기업 승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 핵심이 되는 한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돈을 몰아주고 그 회사를 통해서 다른 자회사들을 또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요 회사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내가 가진 뭐 한 50개, 60개 회사의 지분이 내가 거의 뭐 1%, 뭐 5% 이 정도밖에 없어도 이 한 회사로 인해서 모든 기업을, 모든 그룹을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순환 출자라는 것은 그게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건 지주사의 형태거든요. 네. 순환 출자라는 것은 그냥 회사끼리 서로 꼬리를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 회사는 B 회사를 소유하고 B 회사는 C 회사를 소유하고 C 회사는 D 회사를 소유하는데 D 회사는 다시 A 회사를 소유하는 이런 복잡한 순환 구조를 거쳐서 그러니까 실제 자본금을 뻥튀기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남의 돈 들여서 또 하나 만들어서 또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 갭 투자 같은 그렇죠. 은행에서 개념이 또 된 거죠. 대출 받을 수 있고 네, 막 이런 다 식으로 그런 해서 식인 거죠. 네. 내가 살 회사를 담보로 사지도 않고 살 회사를 또 담보로 잡아서 그거를로 빌려가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또 다른 회사를 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환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구조 안에 있는 회사는 오롯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맞아요. 거죠. 그때 이제 강의를 잠깐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흘려듣긴 했는데 아주 이제 작은 이제 구멍가게의 이제 자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재벌까지 됐는지를 어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조화를 한 게 있었어요. 투자를 해서 이제 기업을 만들면 그 기업이 이제 법인으로 돼서 또 다른 거를 이제 만들고 이제 이런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작은 자본을 가지고 엄청난 계열들을 다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를 이제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롯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도 어쨌든 거기도 이제 뭐 가족 경영해갖고 뭐 난리잖아요, 그죠? 싸우고 막. 기본이죠, 뭐. 한국 재벌은. 오너 리스크
어떤 한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소비자에서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아, 진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짊어진 사람이 그 인스타 놀이로 멸공이 운운하니까 기가 찬데, 거기다 또 정치권이 그걸 놀이랍시고 멸치 콩 붙여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오늘 구림에 관한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진 않았지만, 네네. 정용진 회장님께 한마디 그냥 여기서 간단히 드리자면 졸라 구리더라. 그 아까 전에 작은 손님도 이렇게 약간 영상 편지 보내는 것 같아서 야 너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영상은 아니지만. 정치권이라고 정치권이라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누가 그랬는지 국민의 지민 안철수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네. 네, 어쨌건 한국에서 이런 오너 리스크들 운영하시는 분들의 추한 행태 혹은 그 가족들의 추한 행태가 낱낱이 그 계속해서 리스트가 모자랄 만큼 계속 일어나는 걸 보자면 아직은 갈 길이 멀었구나. 좀 더 우리 사회도 좋은 기업, 좋은 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세상이 좀 더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런 오너 리스크에 대한 법안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맞아요. 봅니다. 특히나 가장 민감한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 표준 계약서 상에 그런 걸 넣어놔야 돼요. 지금 항상 오너 쪽에만 이 유리한 계약서를 불공정으로 뒤밀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만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인 배상액과 배상 사례들 그리고 뭐 배상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와서 그게 그런 시대로 좀 바뀌어야 함부로 까불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연예인들도 만약에 이제 광고 해가지고 네.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때 위약금을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 건 거의 뭐 이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너만 있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또 오너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좀 노예 오너라고. 오너 리스크 네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의 리스크는 제 건강밖에 없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또 실명을 감추고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네. 아싸라비아 오늘은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 있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라비아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